당뇨병 환자 두 사람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당뇨병 환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차를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운전수를 고용했어요. 당뇨병 환자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수를 고용한 사람은 몇 년 뒤에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동차를 팔아온 사람은 20년 동안 끄떡없이 운동하고 했으니까 차를 팔아버리고. 자, 이런 그 교훈을 볼 때 여러분도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체합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한번 판단해봐.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야. 아, 내가 이거 되겠어? 내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없애보라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믿으라고 내 첫 시간에 와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한번 밀어붙여 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경우를 이제 보는데,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는 쭉 보시면, 자, 허가 신청에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입니다. 허가할 때 여기에 조건부 허가죠. 자, 여러분, 조건부의 허가는 뭘 조건으로 하느냐?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합니다. 기반시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건부로 허가를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때 이 동년시 이때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민법 시간에 조건이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정지 조건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부 허가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정지 조건부냐? 효력의 발생을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을 발생을 전제로 하니까.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은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조건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나 헷갈려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지. 그죠? 저서 조건과 민법 시간에 기한을 묶어서 뭐라고 했나요? 성택 씨.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고요? 부관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관부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부행위? 그렇죠? 자, 조건, 기한, 이것도 행위는 행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부관부행위라. 부가된 약과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 요거는 확실한 거고, 요거는 뭐라고? 불확실. 이거는 확실한 거고, 요거는 뭐? 불확실한 거.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의 잠금장치, 두 번째를 뭐를 부과합니까?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무슨 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행보증금의 구체적인 예치 사유가 5가지 시작. 거기에 보시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행보증금. 자, 이행보증금은 자, 페이지 63페이지 있잖아요. 자, 기, 굴차, 큰 소리 해봐요. 발파, 그 다음에 운반, 그리고 뭐라고? 비탈면에 조경. 보이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도로를 만든다. 자, 토지를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무너진 부분에 조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망을 세운다거나, 발파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운반을 함으로써 먼지가 난다거나 먼지를 나지 않게 물을 뿌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드는 비용이 있을 거라기야. 그런 돈을 미리 예치를 하게 하는 게 무슨 보증금? 이행보증금이고,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 사업비의 얼마라고? 왜 20%입니까? 이행보증금은 2니까 20%다라고 하죠. 다 같이. 이행보증금 뭐라고? 2니까 20%. 다 같이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이렇게 알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행보증금이다. 그럼 이행보증금은 넘어가서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합니까? 또는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습니까? 64페이지 제일 위에 현금 또는 증서로 가름할 수 있죠? 맞죠? 그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보증금은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언제 돌려받아요?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뭐한다?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뭐한다? 반환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뭐한다? 반환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제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 자, 그럼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보전상 제한과 뭐상 제한? 계획상 제한이다. 보전상 제한은 3년만 제한하고 여기는 3년 플러스 몇 년? 2년. 그래서 최장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여기는 보전이 한마디로 뭐야? 우량농기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거나 문화재 등에 그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이때는 보존상 제한이고 여기는 연장이 없다 하는 거를 뭐가 없다고요? 연장이 없다. 그럼 계획상 제한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계획이 수립 중인지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구역이죠. 그럼 왜 이거를 내가 계획이라 했느냐? 고개 들어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죠?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구역이 죽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상 제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계획이 수립되는 중인 지역이니까 계획 수립 지역이 중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 지역으로서 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3년 플러스 1회 하나요 2년 연장. 그래서 최장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다음에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간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몰라도 좋은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규제가 센 허가를 받았다면 작은 거는 무조건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자 봐요.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건축허가 받았다면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적으로 받은 걸로 보죠. 그래서 건축법에는 여러분 건축허가가 아닌 사전결정만 받아서도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에 사전결정을 받으면 국산농하락하잖아. 국계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 간주하고 산지관리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하천점령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사전결정만 받아도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는데 이거는 약한 거고 이거는 센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사항은 6가지죠. 다 같이 건공물 토토토 시작.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삭고 토지 연길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 6가지가 개발행위 허가사항인데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거는 6가지 중에서 2가지는 빠져요. 2가지 빠지는 게 물건 샀는 거 뭐하고 물건 샀고 토지 분할하는 거 뭐하는 거? 자, 토지 분할과 물건 샀는 거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귀속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시설, 종전의 시설 이건데 바로 요거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자, 공공시설 귀속은 새로운 시설은 이거 도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이 되고 행정청일 때는 시행자 또는 허가받은 자가 종전시설도 이것도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비행정청 개인이 허가받았다. 이때는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이니까 국토관리부. 자, 그 다음에 종전시설은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 요거 설치하는데 10억 들었다면 그 10억에 해당하는 요 종전시설 요것만 시행자 또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귀속되는 시기는 여기는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시설관리청에게 통지한 날에 귀속이 되고 자, 비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은 때 귀속이 된다. 요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요것이 우리는 뭐다? 자, 여기 개발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65페이지 위반시의 조치입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 이러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에는 시가사리가 삼삼하다 했죠.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에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 요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개발 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요. 아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할 때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난개발 방지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했죠. 그 성장관리방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인이 수립한다. 자, 그 다음에 유보용도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유보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건이 반드시 들어간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제한, 그리고 용적률 제한 이것이 들어가는데 알아둘 거는 성장관리 방안에는 토지에 관한 거니까 또 토지에 관한 거니까 높이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에 관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요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 기건 이 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기건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개발 밀도라고 합니다. 무슨 밀도? 개발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과 용적 이걸 개발 밀도라고 한다. 개발 밀도.
개발 밀도라고 하는데 이 개발 밀도를 다 완화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올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이제 무슨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역시 기건이잖아요.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다 들어가요. 오케이? 대답이 안 나오네. 자, 그러면 페이지 72페이지. 72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거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2번에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번과 5번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줄쳐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한도와 뭐 한도? 최저 한도. 오케이?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47페이지의 경우도 47페이지의 경우에 보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거기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제일 끝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 뭐한다? 완화하여 따로 계획으로 뭐한다? 정한다고 돼 있죠. 보이나요? 여기도 기건이 들어가는 거야.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는 페이지 62페이지.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는 아까 짧게 정리했습니다만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줄치고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줄쳐놓으세요.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고 돼 있죠. 성장관리 방안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입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기건이라 했잖아. 뭐라고?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뭐는 빠진다고요? 높이의 최고 한도와 뭐는 빠져? 최저 한도는 왜? 땅에 대한 거니까. 성장관리 방안은 토지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이것이 빠진다 이 뜻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연동.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다.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지역이고 여기에 이걸 아까 앞에서 용도를 굳이 따진다면 이게 시가화 용도죠. 주거상업 공업 시가화 용도잖아. 이미 시가화된 그런 지역이니까 이미 개발이 다 됐어. 여기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해요, 용이해요? 곤란한 지역이야.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 특특시장 건수 6인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해놓고 개발 밀도를 뭐 한다?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는 게 강화야, 강화.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한 지역. 이것이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여기서 강화하는 거는 건폐율 또는 뭐예요? 용적률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넓이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만? 용적률만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고 있다. 그럼 옛날에 도로가에 이게 10층짜리 10층.
10층인데 여기다가 5층으로 세우라고 하면 50% 낮춰버리잖아. 그러면 개발 하락해도 개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러면 빈 땅이 생겨. 그러니까 그 땅을 수용해서 거기다가 나중에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개발 밀도는 우선 개발 밀도를 강화를 해서 규제를 해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개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구역, 이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원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의 광화문 내거리라든가 강남의 테헤란로 이러한 지역들이 전부 다가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은 도로율 20% 이상 미달한다. 미달하는 지역이라든가 향후 2년 이내에 상하수도, 여러분 책에는 이게 상수도를 수도라고 되어 있죠.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잖아. 그래서 상하수도 묶으면 수도와 상하수도 같이 묶은 거야. 상하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한 지역. 여름에 가뭄이 조금만 오면은 물이 쩔쩔쩔쩔쩔 나오고, 그 다음에 우기가 돼서 물이 범람하면 하수구가 도로에 범람해가 도로가 한강이 되고, 이런 지역이라요. 자, 그 다음에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20% 이상 초과하는 지역. 그러니까 콩나무 시루가 되는 지역이야.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 특특시장 군수 6인이 지정하는 구역. 이게 바로 뭐다? 개발 밀도관리구역. 6인이 지정하니까 반드시 이런 관보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공보. 그 다음에 심의도 반드시 지방의회 심의만 거치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 이런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여기 지정 효과는 이거잖아. 용적률을 50%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용적률이 강화가 돼요. 그럼 이상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걸로서 목적이 달성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거야. 그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야.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자, 외의 지역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주거상업 공업이니까 이거 빼고 나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바로 거기죠. 이 지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자, 직접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게, 비용에 부담을 주는 구역. 이 구역을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에 부담을 주는 구역이다. 그럼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거기다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만약에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지정이 실효가 된다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그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단 이렇게 요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완, 완의 20, 20.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 시작.
해완, 완해, 20, 20. 시작. 해완, 완해, 20, 20.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 거기 보니까 페이지 66페이지 제일 밑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뭐 되거나 66페이지 제일 밑에 완화되거나 뭐가 해제되는 완화 해제. 그 다음 오른쪽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되어 뭐가 된다.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 해완, 완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여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프로 이상? 20% 높은 지역.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찬찬히 들어가면 2017년도 허가 건수가 50건이야. 몇 건? 50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허가 건수가 10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전전년도가 10건이었는데 작년도의 허가 건수가 50건이었잖아. 그러면 20% 이상 증가한 거 맞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 이런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도 똑같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증가된 지역. 그럼 요런 지역들을 해완, 완해 20, 20 요거를 한마디로 네 글자로 무슨 지역? 그렇지. 뜨는 지역이라 한다. 뭐 하는 지역? 뭐 하는 지역? 한참 뜨고 있는 지역이잖아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대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도시가 지금 산업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대구는 무슨 소비 성향은 그렇게 강해서 내가 대구 사람이지만 모임이 최고 많은 동네가 대구야지. 빌어먹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초등학교, 그것도 초등학교 모임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반창 모임 무슨 그 다음에 동기 모임 반창 모임도 있대 보니까. 동기 모임에다가 무슨 아이고. 동년시 모임이 몇 개 있어요? 부부간에 가는 모임. 내가 대구 사람이면 그걸 안 물었잖아. 모임을 물었잖아요.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습니까? 뜨는 사람이 아니네요. 뜨는 지역. 해완, 완해, 20, 20. 오케이? 이게 뜨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는 구역이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 딴 거 없으다.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녹관농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에 기반설치 용의가 필요한 용이한 지역인데 거기다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개발행위 허가해 줄 테니까 네가 도로 기반설을 만들고 아니면 땅 내놓든지 돈 내놔라. 그래서 기반설 설치에 부담을 주는 구역. 뭐는 구역?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기반시설 설치에 부담을 주는 구역. 그래서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역시 누가 지정한다? 6인.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아니에요. 이거 관계없이 지정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다가 아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이때 비용은 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에 의하고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가 산정을 하게 되겠죠. 산정 공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산정 공식은 별도로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용지 환산 개수가 0.4% 이내고 그 다음에 유발 개수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유발 개수는 참고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시설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거야. 그러면 위락시설이 2.1이야. 얼마라고? 2.1. 그 다음에 관광휴게가 얼마? 1.9.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집회나 종교나 이런 거는 1.4. 자, 그 다음에 이종 걸린 생활시설. 이종 건생은 부어라 마시라 떠들고 확자짓걸 이거잖아. 지금 동천동 여기에 지금 먹자골목. 여기는 1.6. 그 다음에 일종 건생은 1.3. 주택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는 0.7. 오케이? 그럼 여기에 적힌 내용들로만 보면 돼. 다음은 공부할 필요 없어. 이게 바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다 이거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에 관한 경우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독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행위는 설치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산정 기준, 기반시설 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가대상 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총비용 중 국가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개발자가 부담하는 부담료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줄치고요. 6위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그 부담계획에 의한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수립되면 부담계획, 부담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밑에 공식에 따라서 설치비용 플러스 용지비용 곱하기 건축연면적 곱하기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 여기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알 필요 없다. 왜? 돈 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하고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부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돈 받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용지환상 개수가 0.4조 그 다음에 이제 유발 개수가 위락이 제일 밑에 2.1, 일종 건색이 1.3, 이종 건색이 1.6, 그 다음에 숙박이 1.0, 주택 업무 체육은 0.7, 그리고 관광 휴게가 1.9, 문화집회 종교가 1.4, 그 정도는 조금 더 추가를 해놓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민간사업자의 부담률은 20%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자, 5번 설치비용의 납부는 언제를 부과하느냐. 부과하는 거는 건축허가 굵은 글씨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내느냐.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한다. 언제까지? 사용승인일입니까? 사용승인 신청시까지입니까?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한다. 그럼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도심지,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안에서 개발하도록 개발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가. 너무 상세히 물어나 버렸네. 설명을 잘 해놨네요. 자, 6위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이거 적어놨잖아. 예? 공보, 지방도시계획 심의라 했잖아. 그럼 틀린 거지. 중앙은 거칠 필요 없지. 지방도시. 그 다음 2번. 6위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 방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50% 범위에서 강화. 자, 용적률만 50% 강화라 했지. 그럼 틀렸잖아. 3번. 6위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자님 말씀이다. 맞죠? 정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이다.
웬 관보야? 공보지. 틀렸다. 5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발밀도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별도로 계획이 필요하다 했어? 안 필요하다 했어? 필요 없다 했죠?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렸어. 맞는 거는 몇 번이야? 몇 번이야? 3번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아까 8번 풀어서요. 8번, 9번, 10번, 12번 풀었죠? 자, 8번 안 풀었다고? 자, 8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으로 잘못된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은 다 같이 주상생자. 그럼 1만 켜야 되죠? 맞죠? 자, 공갈 치는 놈. 보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외우라 이거. 다 같이 주상생자. 1만 공갈 치는 놈. 보자 5천. 맞죠? 개발행위가 대상인 토지가 준주거의 8천, 준공업지역에 2만 5천에 걸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죠? 왜? 3만을 초과하니까. 유보용도 지역인 자연녹지에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된 경우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적합한 거잖아. 받을 수 있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과 같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등의 기준에 맞게 개발한다. 아까 성장관리 방안은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두 개가 정답이네요. 몇 번과 몇 번입니까? 3번하고 몇 번? 3번, 5번 맞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여기 조금 요거를 비교해서 같이 보는데 여기다가 조금 보완을 할게요. 자, 여러분 공법상의 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택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 주택건설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택법이고 요거는 여기 법이야. 자, 그러면 이 사업을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사업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 요때부터 수용할 수가 있고 도시개발 사업은 가장 수용 시기가 빠르죠. 언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을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요때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요때 토지 등의 세목을 뭐합니까? 고시하면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내가 말했죠. 대규모로 공공사업이야. 대규모 공공사업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 시기를 이때 안 주고 미리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토지 수용 시기를 주니까 가장 수용 시기가 빠른 것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언제야?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때도 수용할 수 있고 주택법은
사업 계획의 승인. 이거 받으면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어. 그래서 수용 시기가 가장 빠른 게 도시개발법이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청량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 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그 다음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접지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오예요? 오예요? 이리 보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게 사업 시행지야. 요렇게 땅을 갖고 있어. 요거는 수용이 됐어. 요 땅은 우리가 잔여지야. 이거를 우리가 잔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접지가 있어. 자, 인접지를 우리가 지대라고 한다. 지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지대는 뭐는 안 된다. 수용은 할 수 없다. 딱 걸렸죠. 그래서 인접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수용은 못하니까 틀렸다. 3번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를 받았을 때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봐가지고 이때부터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개발계획을 뭐 할 때? 고시할 때.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등의 뭐 세목을 고시할 때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실시계획 인가가 틀렸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간주가 되고 그날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봐봐. 선생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몇 번이나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 안 하면 다 답이 2개나 3개 나오고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5번도 봐요. 주택법의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간주가 되고 그날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해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틀렸어요. 왜?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민간사업주체가 있잖아요. 공공사업주체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민간사업주체는 수용을 못합니다. 토지 수용을 못하니까 민간사업자는 무슨 청구? 공법 시간에 민간업자가 할 때는 수용을 못하니까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서 매도 청구자라. 무슨 청구?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사업주택하면 엄격히 말하면 문제가 틀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주체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사업주택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보고 또 보면 확인하면 분명히 뭔가 틀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 네 문제 여러분들 보고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오후에 기출문제 보면 진짜 그저 수박 그달기입니다. 한번 그냥 막 넘어갑니다. 문제가 바로바로 답이 보여.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 지구단위 계획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놓고 기출문제 한번 볼까? 안 보이는가? 그대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게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번이 답이 몇 개야? 옳지 않은 거네. 2개지 또 3개야. 또 와도 3개를 또 만들어. 인접지에 2번하고 몇 번이야? 4번. 2번하고 4번이죠? 4번은 뭐야?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고 뭐라 했어? 토지 등의 뭐 세목을 뭐 한 경우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했잖아. 가장 수용시기가 빠른 게 도시개발법이야. 그래서 2번하고 몇 번? 4번. 그래서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벌칙에 관한 건데, 그거는 요거 지우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볼게요. 오케이?
이것도 지압 보고 새로 좀 정리합시다.